1번부터 보겠습니다. 다음 중 월동태가 같은 것끼리 묶은 것은, 이런 문제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월동 형태는 꼭 나요, 항상. 근데 애우셔야 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잘 안 애우고 가셔요. 근데 요령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외웠냐면은, 오늘 아침에 제가 급하게 보내드렸는데 그 자료를 보시면 되게 저기에요, 간단하게 이제 애울 수가 있어요. 뭐냐면은, 자꾸 봐야 되지만 아무튼 제가 보내준 거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깍지벌레가 나와요. 깍지벌레. 깍지벌레는 대부분 성충으로 활동합니다. 깍지벌레는 어떻게 해요? 예, 대부분 성충으로 활동한다. 꼭 기본적이고요. 방패벌레도 거의 다 성충으로 이제 활동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진딧물은 전부 다 거의 알르다 활동한다. 이렇게 이제 기본적인 건 외워두셔야 돼. 제가 보내준 거 보시면서 하면 좀 편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잎벌류는 대체로 뭐예요? 유충으로 활동한다. 잎벌류는 대체적으로 유충으로 활동한다. 그 다음에 하늘수는 뭘로 활동해요? 하늘수도 유충으로 이제 활동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풍뎅이, 바구미 이런 거는 대부분 성충으로 활동한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나방이 좀 애매한데, 나방은 알로 활동하는 것만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뭐냐면은 매미나방, 집시나방, 매미나방이 집시나방이죠. 황다리 동나방, 텐트나방, 어스랭이나방, 박쥐나방, 미국 선녀벌레, 이게 이제 저기예요. 나방 중에서 알로다 활동하는 거.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기본적인 건 이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꽃매미 같은 게 있는데, 꽃매미도 이제 알로다가 활동해요. 대벌레도 알로다 활동하고. 그렇게 크게 이제 나눈 다음에 예외적인 거를 알아두셔야 되겠죠. 외워두셔야 되겠죠. 지금 한 거는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되고, 예외적인 걸 알아야 돼요. 깍지벌레 같은 경우는 대부분 성충으로 활동한다고 그러는데, 주머니 깍지벌레 같은 경우는 알르다 활동해요. 주머니에 알을 난다 이렇게 생각하시에요. 그 다음에 깍지벌레 중에서도 유충으로 활동하는 게 있어요. 솔껍질 깍지벌레 중요하죠. 우리 3대 병해충 있죠. 거기서 중요하죠. 솔껍질 깍지벌레, 그 다음에 소나무 가루 깍지벌레 두 개는 유충으로 활동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예. 그 다음에 방패벌레는 다 뭐예요? 성충으로 활동한다. 그 다음에 응애하고 진딧물은 대부분 알로 활동한다. 그런데 성충으로 활동하는 응애가 하나 있어요. 그거는 점박이는 얘는 특이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나머지 뭐 전나무, 이붕해, 복숭아, 혹진딧물, 사사키, 혹진딧물, 느티나무, 안락진딧물, 배롱나무, 안락진딧물, 목화진딧물, 소나무류진딧물, 느티나무, 외줄진딧물, 외줄면충이죠. 이런 거는 다 알르다 활동한다. 이렇게 이제 다 알아두셔야 되죠. 예외적인 거는 점박이 응애만 저기예요. 네. 응애하고 진딧물 중에서 예외적인 거는 뭐예요? 성충으로 활동하는 점박이 응애만 예외적인 것만 외우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잎벌류 요번에 시험에 났었죠. 벌류들은 대부분 아까 벌류들 얘기 안 했는데, 벌류들은 유충, 하늘수처럼 유충으로 해요. 그런데 알로 하는 게 있어요. 누런 솔잎벌, 벌 얘기하는 거예요. 벌. 누런 솔잎벌.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번데기라는 거 특이하죠. 번데기라는 게 있는데, 낙엽송 잎벌하고 솔잎벌이, 낙엽송 솔잎벌은 번데기로 한다. 낙엽송 솔잎벌은 한다. 대부분 유충으로 잎벌들은 유충으로 하는데, 낙엽송 잎벌하고 솔잎벌은 번데기다. 이렇게 알아두고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잎벌류 중에서
다 성충으로 한다고 그랬죠. 근데 요번에 시험에 났던 게 참긴 더듬이 입벌레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알르다 월동한다. 특이하죠. 입벌레 중에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나머지 하늘소들은 다 이제 성충으로 유충으로 활동하고요. 혹벌도 유충으로 활동하는데, 아까시 잎 혹파리 있어요. 파리 중에서 이거는 뭘로요? 번데기로 해요. 예, 번데기. 그래서 자꾸 이렇게 억지로 외우려고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자꾸 생각을 하셔야 돼. 자꾸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림 같은 걸 자꾸 보시면서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하늘수 중에서는 향나무 하늘수가 성충으로 유일하게, 다 유충으로 활동하는데, 향나무 하늘수만 성충으로 활동하게 되겠습니다. 바구미는 대부분 성충으로 활동하는데, 반바구미만 유충으로 활동하고, 풍뎅이 중에서는 두 개 다 풍뎅이 중에서는 다 풍뎅이도 성충으로 활동하는데, 구리 풍뎅이만 또 유충으로 활동을 하게 되겠고,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방 외우기가 복잡하니까 나방은 또 번데기로 하는 것만 또 외우시는 게 좋아요. 소나무 순나방, 미국 흰불나방 유명하죠. 미국 흰불나방, 자기 뭉뚱 날개나방, 백송애기 입마리나방, 꼬마새기 나방,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복잡하죠? 외우는 게. 그런데 이게 한두 문제는 꼭 나더라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방제한다든가 이럴 때 꼭 필요하거든요. 이게 이제 해충들을 다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이 생활사가 이제 완전 변태, 불완전 변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생활사를 잘 알아야지 방지하는데 효과적으로 방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시험에 나는 이유가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2차 때도 이게 뭐 미국 흰불나방이나 안락하늘소 뭐 이런 게 났었거든요, 시험에. 요번에도 뭐 소나무 좀 그게 났었어요. 그러니까 그거 쓰려면은 뭐예요? 월동 형태 꼭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게 월동 형태가 중요한데, 너무 억지로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일단 기본적인 틀에서 벗어나는 것만, 큰 거를 우선 외우고 틀을 벗어나는 거를 외우시면 좀 숫자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지금 나눠주신 거 이제 이거 보면서 대충 어떻게 쉽게 날 때는 어떤 형태로 나고, 오후에 이제 어렵게 났던 형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월동태가 같은 것끼리 묶인 것은, 이런 거 있었어요. 그죠? 금방 했죠. 오리나무 좀 뭐 이런 거, 오리나무 이 같은 거 뭐로 한다 그랬어요? 예. 성충으로 했어요. 하늘소 이런 거는 아니. 하늘소는 유충이고, 좀 같은 거는 유충 뭐 이렇게 돼요. 하늘수도 유충, 뭐 좀도 유충, 나무이도 유충 뭐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볼까요? 월동태가 같은 것끼리 찾으셨나요? 아침에 보내준 거 한번 다시 외우시고요. 2번 이제 시사적인 문제가 가끔가다 나요. 그래서 최근 중부지방의 소나무 허리 노린재가 문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거가 이제 소나무 허리 노린재라는 그 벌레가, 해충이 이제 나타났었어요. 그래서 쭉 설명 그냥 한 읽어보겠습니다. 소나무 허리 노린재는 원래 북미산 외래 곤충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한 번도 기록된 적이 없는 노린재목의 곤충이다. 노린재니까 노린재목이에요. 창원에서 처음 발견되었으며, 이 노린재는 소나무류의 열매즙을 빨아먹는 경제 해충이다. 노린재는 열매나 줄기가 잎 같은 거 즙을 빨아먹잖아요. 노린재목이니까. 그래서 흡즙형이에요, 이런 게. 그 다음에 몸은 전체적으로 적갈색이고, 머리는 흑갈색이나 중엽이나 겹눈을 따라 세로로 적갈색의 줄이 있다. 뭐 눈에 대한 것도 있고, 더듬이에도 전체적으로 털이 나 있으나 더듬이 둘째 마디에 털이 가장 길고 많다.
더듬이 첫째, 둘째 및 다섯째는 흑갈색이며 셋째 마디와 넷째 마디는 황갈색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뭐 날개는 저기 혁질부라고 돼 있잖아요. 딱딱한 거, 그죠? 이거는 딱정벌레류는 이제 뭐예요? 예. 그 딱정벌레 이제 딱딱한 거 껍데기. 그 다음에 이건 노린재는 중간 정도의 반 경질된 것까지 부분이 반쯤 나눠져요. 딱딱한 부분, 부드러운 부분 그렇게 돼 있고, 말단부가 V자로 거꾸로 흰색의 문양이 각각 하나씩 있으며 뒷다리에 넓적다리 마디에 강하고 짧은 가시들이 붙어 있으며 종아리 마디는 나뭇잎 모양으로 넓적하게 발달하여 그 말단에는 몇 개의 작은 가시가 분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시사적인 문제 꼭 나요. 우리 때도 1회 때도 났고 2회 때 처음 볼 때도 났고, 이제 뭐 미국 흰불나방 같은 게 올해는 많이 저기 했잖아요. 번성했잖아요. 작년이지 벌써. 그때 뭐 안락하누스도 많이 번성했고 그랬으니까 시사적인 그 해충들은 이렇게 보면 나오거든, 신문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눈여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번 식물이 해충의 공격에 분비하는 저항성, 내성의 가장 강력한 성분은, 식물이 해충이 이제 가해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 이제 그걸 방어하려는 기작이 생기는데, 그때 뭐 페놀, 탄닌 이런 게 그 분비가 돼요. 그 중에서 페놀이 가장 많이 이제 강하게 이제 작용을 해요.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이소프렌, 뭐 페놀, 뭐 이런 종류가 많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 이제 페놀이 이게 이제 어디서 했죠? 우리 수목생리에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거기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면 그게 나오고요. 4번 물리적, 기계적 방제가 아닌 것은 이런 게 있어요. 물리적, 방제적, 기계적이라는 게 뭐예요? 유살 같은 경우는 죽이는 거죠. 뾰족한 거로 이제 바늘 같은 걸 찔러서 죽인다든가, 매몰 같은 경우는 덮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덮을까요? 소나무 재선충 같은 것도 묻어버려요. 예, 여기 보시면, 책 보시면 알겠지만. 그 다음에 소각, 태우는 것도 방법이 있겠죠. 그 다음에 그 파쇄가 있습니다. 파쇄. 그죠? 잘게, 저기, 소나무 재선충 같은 건 자르잖아요. 이제 파쇄하는데. 몇 센치 이하로 잘라요? 1.5cm 이하로 자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끈끈이 놀트랩 이런 것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나요. 그래서 방제법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방제법 그거 다 알고 가셔야 돼요. 방제 보시면 169쪽에 있어요. 168부터 있네요. 방제법은 중요하니까 한번 전체적으로 해보고 가겠습니다. 그 법적 방제라는 게 있어요. 헷갈리면 안 돼요. 물리적, 뭐 기계적 이쪽하고는 헷갈리면 안 되는데, 법적이라는 거는 요새 이제 서로 세계가 뭐 이렇게 교류 같은 걸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제를 하거든요. 식물방역법 뭐 이렇게 이런 게 있어갖고 법령에 따라서 국제적으로 서로 못 들어오게끔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법적 방제인데, 거기 보시면 그 외래충 꼭 나오죠. 처음에 이것도 다 외워두셔야 돼요. 168쪽 연도까지 외워두셔야 돼요. 어렵게 나면 순서 물어보는 문제 나와요. 그러면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세리아 깍지벌레가 1910년도에 들어왔고, 솔리폭파리가 1929년, 그 다음에 미국 흰불나방이 1958년, 밤나무 혹벌이 1958년, 미국 흰불나방하고 밤나무 혹벌 같이 들어왔죠. 같은 해에. 그 다음에 솔껍질 깍지벌레 1963년, 버증나무 방패벌레 1995년, 아까시잎 폭파리 2002년, 주옥날개 꽃매미 2006년, 미국 선녀벌레 2009년, 갈색날개 매미충 2010년. 이건 꼭 났어요. 그러니까 꼭 애워두셔야 돼. 해충은 약간 애울 게 많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뭐 다 애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뭐 내가 태어났던 전, 후 이렇게
그냥 대충 애워갔거든요. 그래도 맞출 수는 있겠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게 다 외래 해충이에요. 그죠? 이거 아닌 것들은 거의 이제 국내 해충이 되겠는데, 토착 해충이 되겠는데, 요거 물어보는 경우, 순서 물어보든가, 외래 해충 물어보든가, 그 다음에 이제 뭐 가해 수종, 가해 수종은 뭐 대부분 쉽잖아요. 그런 거 물어본다든가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방제 방법을 물어보죠. 이건 법적 외래 해충이기 때문에, 그죠?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 확산 안 되게끔 이게 이제 들여오게끔 이제 하는 거예요.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걸 법적 방제라고 그러고, 이게 이 새로운 그 외래충이 이제 그 많이 들어오게 된 이유는 거기 넷째 줄죠. 셋째 줄부터요. 넷째 줄이요. 어서 오세요. 거기 네 번째 줄 보면 새로운 침입 해충에 대한 방어력이 발달되지 않아 빠른 속도로 확산되어 심각한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 방어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병들이 이 병해충 많이 들어오셨죠. 이게 엄청이 피해가 심해요. 그래서 국내 차단하기 위해서는 식물 방역법으로 이제 차단을 하게 되겠고요. 이제 물리적 방법부터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쉬운 것 같죠? 이렇게 보면 물리적 방법은 온도, 습도, 이온화 에너지, 음파, 전기, 압력, 색깔 등을 이용해 갖고 해충을 이제 유인하거나 기피하는 방제 방법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온도 잘 알아두셔야 되겠죠. 온도는 주로 소나무 제선충 같은 경우 온도 몇 도요? 56도에서 30분간 지속시키고, 이제 마이크로웨이브 있죠. 전자파는 60도에서 한 1분 정도 하면은 이제 그 사멸된다고 그래요. 그다음 밤 같은 거는 30도씨 온탕에서 7시간 처리하고, 뭐 침전처리 밤바구미를 뭐 100% 방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온도 중요하고요. 습도가 낮아야 되죠. 그래서 이제 그 170쪽 보면은 19% 이하가 되도록 습도를 만들어 줘야 된다. 그다음에 색깔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색깔 거기 보시면 색깔은 주로 우리 참나무 시드름병 그 강릉긴 나무종 있죠. 매개충 할 때 끈끈이 놀토랩은 무슨 색깔로 해요? 노란색으로 하다가 또 요새는 또 갈색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두 개가 끈끈이 놀트랩의 색깔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색깔 이용하는 게 물리적인 거고요. 이온화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온은 뭐 감마선, X선, 전자빔 이런 걸 쏘여서 이제 없애는 건데요. 특히 이제 불임 같은 것도 못하게 하는 게 이제 이온화 에너지를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171쪽에 보시면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그래서 보시면 곤충 불임 기술이라고 했죠. IST라고 그랬죠. 스테리얼 인섹트 테크니크 이런 게 있어요. 이런 용어가 나오면 이건 곤충 불임 못하게 하는구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과일류는 뭐 이제 과실 파리 늘 많잖아요. 그 다음에 가축류에 기생하는 검정 파리를 하는 방제를 성공했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수목에서는 그 북방 수용 하늘소도 감마선이나 전자빔을 이용해 갖고 이제 죽일 수 있겠죠. 그다음에 북방 수용 하늘소의 수컷의 성충 시기에 감마선을 조사하여 성충의 수명과 부화율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뭐 50YG 조사 시 뭐 성충 수명이 무처리와 비슷했다 R 부화율이 5% 이내로 낮아졌다 이렇게 됐어요. 이제 이런 걸 쓰면은 이런 게 이온화 에너지를 이용한 겁니다. 그 다음에 172쪽에 보면 전기 충격을 주는 경우도 있나 봐요. 참나무 시드름병에. 그러면 강릉 긴 나무좀이 죽나 봐요. 전기 충격에 의해서. 이것도 무슨 방법이요? 물리적 방법에 속하는 거예요. 172쪽 갑니다. 172쪽 기계적 방제. 지금 이제 방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방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기계적 방법에는 173쪽 포살법이 있습니다. 포살법은 죽이는 거죠. 그냥 알, 유충, 번데기, 성충을 직접 잡아 죽이는 게 이제 포살법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깍지벌레 같은 경우는 밀랍에 덮여 있기 때문에 뭐 솔 같은 거를 문질러 죽이거나, 그다음에 복숭아 유리나방의 유충은 철사를 이용해서 찔러 죽이고, 아까 얘기한 뭐 미국 흰불나방, 천막벌레나방, 동나방, 매미나방 어떤 거요? 알로다 활동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알을 죽이면 되겠죠. 그 다음에 도토리 거위벌레는 땅에 떨어진 도토리를 수거해서 이제 하는 것도 포살법에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알로 활동하는 거 중요하죠. 주홍날개 꽃매미, 매미나방, 밤나무 왕진님물, 천박벌레나방, 이건 다 알로 하기 때문에 알덩어리를 찾기 쉬운 겨울철에 방제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유살법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유인해 갖고 죽이는 거예요. 이거는 유살법이라는 거는. 아까는 포살은 있는 그 상태에서 저기 죽이는 건데, 이거는 유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그 유살법 5번째, 잠복 장소 유살법은 나방류의 유충이 월동을 위해 나무 줄기를 타고 땅으로 내려올 때 나무 줄기에 볏짚 등을 이용하여 잠복수를 설치하고 유인한 후 봄철 월동이 끝나기 전에 잠복수를 제거하여 소각하는 방법이다.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솔나방, 미국 흰불나방의 유충을 대상으로 실시하거나, 최근에는 천정류를 더 많이 줄이고 있어서 이거는 권고를 잘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하지 말고 그 밑에 보면 번식장소 유살법인데, 소나무좀, 하늘소, 바구미 등은 청곡성 해충이 이제 고사목이나 수세가 약한 데 들어가 있어서 이제 산란하잖아요. 그래서 그 유인목을 놓고서 이제 거기서 알을 낳으면 그거를 태워버리는 그런 게 이제 유살법이 되겠습니다. 유살법 이제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 174쪽에도 쭉 나와 있어요. 뭐 첫째 줄, 참나무 시드름병을 매개하는 강릉긴 나무 정도 산란 유인목을 설치하여 방지하며 알코올을 놓아서 유인력을 높이는 방법을 적용된다. 이 참 강릉긴 나무종이 이제 알을 낳으러 이제 고사목 같은 데 오는데, 그것도 유인을 하는 거죠. 고사목을 넣어갖고, 그것도 유살법의 한 방법이고요. 또 알코올을 좋아한대요. 참나무 시드름병 이제 병 걸렸을 때 알코올 냄새가 난다, 이게 병징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좋아하나 봐요, 이게. 그래서 이것도 유살법에 속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이제 페로몬, 뭐 등 같은 거 나갔고, 등 같은 거 나와갖고 이제 끌어들이는 것도 그 등하 유살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주로 어떤 영향이냐면은 그 유화등 아래에 살충제가 시작된 물통을 놓으면 유인된 해충이 떨어져 살충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고, 등하유살법은 나방류의 성충에서 포살 효과가 높지만 해충의 종류에 따라서 특정한 파장에 대한 반응도가 달라지며 피해가 주로 나타나는 유충기에는 적용이 어렵다. 유충기 때, 그죠? 나방 성충일 때만 이제 좀 쉽고, 이렇게 등하유살법은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곤충까지, 일반적인 곤충까지 유인하게 되는 단점이 있다, 이렇게 돼 있고, 페로몬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죠? 유살법 중에서 페로몬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페로몬 유인하는 거죠. 그래서 대상 해충만 페로몬에 반응하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방제법이다. 페로몬 좋은 거죠, 그죠? 아까 가장 좋은 방제법은 페로몬이다. 그래서 많이 연구를 하는데 어디 있어요? 미국 흰불나방, 해양목 명나방, 복숭아 유리나방, 솔껍질 깍지벌레, 이런 게서 많이 쓰고 있어요. 미국 흰불나방, 해양목 명나방, 복숭아 유리나방, 솔껍질 깍지벌레, 다 나방이고 깍지벌레 하나 있네요. 그 다음에 하늘소도 이제 그 하늘소에도 페로몬을 사용한다, 이렇게 돼 있고 가장 친환경적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소각법이 있습니다. 소각법은 말 그대로 사진 보면 막 태우잖아요. 이게 이제 소나무 재선충에 많이 태우죠. 그 다음에 미국 흰불나방 같은 것도 이렇게 이제 막 가지 같은 거 꺾어서 막 태워요. 잘라서.
매물법이 있습니다. 175쪽 매물법이 있는데 매물법 딱에 묻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피의 목을 넣고서 몇 cm 이상이요? 50cm 이상 한다. 소나무 재선충에 많이 쓰는 거죠. 이거 매물법. 근데 땅 파기가 힘드니까 그렇게 잘 안 하고 박피법이라는 게 있어요. 박피법. 껍데기를 다 벗겨요. 왜 벗길까요? 이제 현장에 가보니까 이거 전단적으로 우리가 잘라 놓잖아요. 나무병원에서 막 일하면서 잘라놔요. 소나무 이거 재선충 걸린 거를. 그러면 그 담당 직원들이 나와서 이 새꼬챙이 같은 걸로 다 벗겨요. 왜 그럴까요? 이게 뭐냐면 그 하늘소가 거기다 이제 수피를 물어뜯고 거기 부드러운 그 안에다가 알을 낳는 거예요. 그 알을 못 낳게 하는 거예요. 그 벗겨내면은 그거 딱딱하잖아요. 바로. 그러니까 이게 알을 못 나게 이렇게 박피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파쇄법이 있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소나무 재선충은 1.5cm 이하로 이제 합니다. 유충까지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매개충이 나무 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아까 하늘소는 전부 다 유충으로 활동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향나무 하늘소만 성충으로 하고 이렇게 공부하시면서 계속 이런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유충을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1.5cm 이하까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동법이 있고, 진동법은 흔들어서 이제 떨어뜨리는 거죠. 막 흔들면 풍뎅이, 무당, 입벌레, 뭐 바구니 이런 게 돼 있고, 차단법이 있습니다. 차단법은 못 올라가게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끈끈이 놀트랩이라든가 뭐 이런 거 붙이는 것도 차단법의 일종이고요. 그 다음에 복숭아 유리, 벚나무를 가해하는 복숭아 유리 나방은 수피의 거친 부분의 산란함으로 석회와 접착제를 섞어 수피에 발라서 산란을 방지하는 방법. 이것도 차단법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태적 방제는 내충성. 그 다음에 거기 있죠. 아주 중요하죠. 이게 시험에 잘 나죠. 177조. 생태적 내충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6-4-1 그게 중요하니까 항상 그거 꼭 알아두시고 가셔야 돼요. 첫째, 항갱성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이제 방제에 대한 거 얘기하잖아요. 방제를 하는데 수목 자신이 이제 하는 행동이에요. 수목 자신이 병충해로부터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 항갱성이 있습니다. 첫째. 그래서 이거는 센털, 털, 경피 조직과 같은 수목의 형태적 특징이나 기피물질을 발산하여 해충의 접근을 저지하거나 섭식 자극물질이 없어 섭식을 유도하지 않는 등의 화학적 특성을 통해 해충의 정착, 섭식, 산란 등의 행위를 방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항갱성, 항갱성. 그 다음에 같은 말로서는 비선호성 이렇게 불러요. 항갱성, 비선호성. 물리적인 형태예요. 싫어하게끔 만드는 거. 그래서 정착을 뭐 앉기 편하게 못하게 하고 정착, 섭식 못 먹게 만든 거, 뭐 산란, 털이 길어갖고 그 안에 뭐 털을 이제 뭐 이렇게 이게 다 불편하잖아요. 해충들이 와서 식물한테 붙기는 하는데 이게 물리적인 그거를 못하게 하는 거 항갱성이라고 그러고 항생성이라고 들어가면 뭐예요? 화학물질을 얘기하시면 돼요. 화학물질. 화학물질인데 아까 시험에 났었죠. 잘 들어보세요. 항생성은 화학물질을 내뿜는 거예요. 식물이. 그래서 생리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으로 수목의 2차 대사산물에 대한 독성, 생장 저해 물질과 같은 화학적인 특성이나 수목의 관인 반응, 털 등의 형태적 특성에 기인한다. 그래서 2차 대사물 중 테르펜이 여기서 아까 저기 우리 할 때 그 제가 페놀이라고 그랬죠. 페놀. 여기서 이제 문제가 테르펜도 있었으면 테르펜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테르펜이라는 물질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테르펜이 내충성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리기다 소나무의 솔리보칼의 산란율이
소나무와 비슷하지만 저항성을 가지고 있다. 니기다 소나무는 솔잎발의 유충이 정착하거나 편비층의 개제 현상을 보이고 내피층에 인지한 수지에 충전되어 일종의 리기다 소나무 같은 경우는 이게 송진을 많이 분비하잖아요. 그런 특징 이런 거. 그러니까 2차 대산물을 많이 분비하는 거 이런 얘기가 들어가면 뭐예요? 화학물질이 들어간다 그러면 항생성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항생성. 그 다음에 내성이 있습니다. 내성은 피해를 받더라도 바로 회복하는 능력 있다 그러면 내성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는 이제 방제 방법이고 이거는 지금은 이제 식물이 작용을 하는 거죠. 그게 세 가지가 있다. 항생성, 비선호성이라고도 하고 항생성, 내성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다음에 내충성이 있는데 이거는 뭐 나무 자체가 잘 견뎌내는 거, 피해를 잘 안 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거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방제가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건 다시 정리해서 제가 보내드릴 거예요. 이건 제가 시간이 안 돼서 막 그냥 그대로 출력해 온 거거든요. 그 다음에 5번 들어갈까요? 지금 4번 같은 경우 물리적, 기계적 다 했죠. 그죠?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죠? 물리적, 지금 읽었잖아요. 다시 한번 봐요. 기계적, 물리적부터 보면 온도, 습도, 색깔, 이온화 에너지 있고, 그 다음에 기계적 방제면 포살, 유살, 그 다음에 소각, 매몰, 박피, 파쇄, 진동, 차단 다 있었어요. 그죠? 이게 답이 없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소나무 재선충 방제 방법 아닌 거는 뭐 1.5 이하로 파쇄한다? 이게 맞는 건데 아닌 것이라고 그랬네. 그죠? 파쇄할 때 5번도 좀 이상하고 문제가요. 그 다음에 6번 들어가겠습니다. 유약 호르몬은 알라타체에서 생산한다. 맞아요? 맞죠? 호르몬 중에서. 그렇죠? 자료가 없어요? 그래요. 맞는 거 없나요? 자료, 이거 좀. 그래서 유약 호르몬은 알라타체에서 생성된다. 호르몬 종류 아시죠? 공부하셨나요? 예, 호르몬 종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문제 났던 걸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 강론하고 이렇게 오전에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약 호르몬은 호르몬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호르몬에 대한 거를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80쪽. 80쪽부터 하겠습니다. 80쪽에 보면 내분비계라고 있어요. 밑에 내분비계. 호르몬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로몬하고 호르몬하고는 완전히 틀린 거예요. 뭐냐면은 호르몬은 안에서 생산해서 안에서 이제 작용을 하게끔 하는 거죠. 성장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탈피를 한다거나 이런 거 안에서 작용하는 거죠. 근데 페로몬 같은 경우는 뭐예요? 바깥에 뿜어내 갖고 다른 해충들이 못하게, 그죠? 못 따라오게 뭐 한다든가 이런 게 다 페로몬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자기 동족들 뭐 집합을 시킨다거나 이런 게 다 페로몬이니까 이거는 외분비계라고 하는 거예요. 호르몬은 내분비계 안에서 작용하기 때문에 그걸 두 가지를 구분을 일단 첫째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분비계에서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분비계는 보시면 내분비샘이 있고 뭐 신경 혈액기관 있고 신경 분비세포 이런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뭐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앞가슴샘이 있어요. 81쪽에
앞 가슴 쪽에 이제 그 안에서 작동하는 호르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앞가슴샘은 자기 가슴을 만져보면서 생각을 하세요. 곤충에서 가장 크고 뚜렷한 내 분비섬은 그 머리 뒤에 있는 앞가슴에서 볼 수 있다. 앞가슴은 그 키틴과 단백질 합성을 자극하고 탈피의 정점에 달하는 단계에서 생리 현상을 촉진시키는 스테로이드 액디손이라고. 액디라는 게 이제 탈피한다는 얘기거든요. 그 스테로이드라든가 액디손 이게 나오면 뭐예요? 앞가슴샘에서 한다. 그래서 액디스테로이드는 탈피 호르몬이다. 앞가슴을 쫙 벌린다. 그래갖고 탈피 호르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82쪽에 가시면 카디 아카체라는 게 있어요. 카디 아카체. 이거는 신호 증폭기다. 그냥 그 중간에서 역할만 한다고 생각하시고, 이제 이게 뭐 앞가슴에서 화학적 메시저인 앞가슴샘 자극 호르몬 PTTH의 자극을 받아 액티스테로이드를 이제 생산하잖아요. 그때 그 뇌 신경 분비 세포에서 이제 작은 신호를 보내면 이거를 중간에서 카디아카체가 크게 증폭을 해서 앞가슴샘 이쪽으로 전달을 해요. 그 다음에 알라타체 쪽으로도 이제 증폭을 해주고, 이렇게 중간에서 그냥 신호 증폭을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카디아카체는. 그 다음에 이제 알라타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성적 성숙을 촉진하는 호르몬, 유약 호르몬이라고 그러거든요. JH, 주비닐 호르몬이라고 해서 알라타체가 있어요. 이거는 그대로 유충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적으로 생각하시면 성충이 안 되게끔 만드는 그런 게 알라타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요. 유충을 유지하는, 성숙을 촉진하는 그 호르몬이 알라타체다. 그래서 성숙을 못하게 한다. 그래서 성충에서 유약 호르몬은 어떤 역할을 하냐 그러면, 이제 알라타체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이제 유약 호르몬이거든요. 그러니까 알라타체 하면 유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까 그 탈피하는 건 뭐예요? 액디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좀 어렵죠. 요게 있고, 이제 아까 얘기한 외분비샘이 있는데, 이게 페로몬 83쪽에 많이 나오죠. 성페로몬, 집합호르몬, 분산호르몬, 길잡이 호르몬, 경보 페로몬 이런 게 있다. 이거는 외분비입니다. 아까 얘기한 건 내분비, 지금 페로몬은 외분비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되고, 외분비에는 이제 카르몬이라는 이제 통신 물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분비에서 카르몬인 83쪽 밑에 쭉 보면 카르몬이라는 게 있고, 84쪽 알로몬이라는 게 있고, 시노몬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그래서 카이로몬은 어떤 신호를 줘요? 수신자한테 받는 쪽에서 유리하게끔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기생벌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알로몬은 분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어 물질을 갖도 알로몬이라고 그래요. 자기를 방어하면 자기한테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알로몬을 방어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시노몬은 서로 좋은 역할을 하는 그 외분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세 개가 있고요. 대충 이런 게 나왔었나 봐요. 그래서 유약 호르몬은 알라타체에서 생산된다. 맞는 거죠, 이 지문은.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게 어떤 문제였는지 뭐 다음 중 옳은 지문은 뭐 이런 거 나온 것 같고, 7번은 곤충의 소화기관에 대한 설명 중 틀리는 것은 이런 게 났었어요. 소화기관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죠? 소화기관은 1회, 2회, 1차, 추가 다 나왔었어요. 소화기관은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 때도 나왔으니까 한번 보실까요? 페이지는 예, 68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68페이지
69쪽으로 넘어갈게요. 소화는 말 그대로 이제 소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69쪽에 이제 그 배엽이라는 게 있는데, 배엽. 소화 기관은, 뭐에서 생겨났냐면은, 소화 기관은 외배엽이 함입하여 생기는 전장과 후장. 외배엽에서 형성되는 게 있어요. 외배엽. 외배엽이라고 알죠. 배가 알이, 곤충의 알이 이제 알에서 이제 뭐 유충 뭐 이런 거를 이제 커야 되잖아요. 이제 알을 깨고 나오면서 그게 형성되는 모습을 배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외배엽에서 이제 생긴 게 전장과 후장이 있어요. 그래서 곤충의 소화기관은 전장, 중장, 후장 이렇게 이제 크게 나누고요. 전장에는 이제 거기 보시면 전장 69쪽에 보면 내막이 있어요. 그 어떻게 돼요? 큐티클층으로 돼 있어요. 체벽이 뭐 입속부터 시작해서 그는 큐티클층으로 돼 있고, 진피층이 있어요. 진피층은 내막 물질을 분비하고, 기저막은 진피층 밖으로 둘러싸여 있는 외골격 같다고 비슷한 그 층으로 이루어졌죠. 그렇게 돼 있고, 요거는 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70쪽에 보겠습니다. 70쪽부터 이제 중요한데, 전구강이라고 있어요. 전구강은 사람하고 이제 비슷하죠. 윗입술과 입틀 사이의 공간을 저기라고 해요. 전구강이라고 그래요. 전구강. 그 다음에 인두가 있는데, 입부터 식도 사이를 갖다가 인두라고 그래요. 1회 때 이 용어 설명이 났었어요. 다음 연결이 잘못된 거 아니고, 뭐 전구강은 뭐다 윗입술과 입틀 사이 공간이다 뭐 어쩌고 돼 있고, 뭐 인두는 입과 식도 사이의 부분이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식도는 말 그대로 이제 그 쭉 머리 뒷부분에서 가슴의 앞부분까지 쭉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소낭이라는 게 있어요. 모이 주머니라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식도 뒷부분에서 다소 늘어난 부분이면 먹는 것을 일시 저장하는 것이다. 먹은 것이 침과 섞일 때 소화가 일어나며 어떤 종류의 지질은 여기서 흡수된다. 모양은 종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 그 다음에 빠는형 입술을 가지고 있는 곤충에서는 모이 주머니가 특별한 주머니 모양으로 되어 있어 식도와 가능간으로 연결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전이라는 게 있어요. 전이가 이제 중요하거든요. 많이 나오거든요. 전이 문제. 모이 주머니 뒷부분에 메뚜기류, 딱정벌레류 곤충에서 잘 발달됐고, 큐티클이 특별히 잘 발달되어 이빨 돌기로 이루고 근육이 잘 발달되어 있다. 이거를 전이라고 합니다. 전이. 요게 5가지가 전장에 속하는 거예요. 그죠? 소화기관 중에서 앞부분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용어도 나오고, 다음 중 뭐 전장에 속하지 않은 거 뭐 이런 것도 나오고, 전이 같은 경우는 뭐 이빨 돌기로 돼 있어서 뭐 이렇게 역류를 방지한다 이런 역할을 하는 것도 나오고 그래요.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중장이 있습니다. 중장은 이제 중장이라는 거는 가운데 소화기관 중에서 유일하게 전장하고 후장은 어디요? 아까 외배엽에서 형성됐고, 중장은 내배엽에서 안에 있는 거로 했기 때문에 큐티클층이 없는 거예요. 그죠? 외배엽에 큐티클층 있잖아요. 뭐 곤충이나 뭐 균 같은 거 다 바깥에 이제 그 큐티클로 돼 있는데, 중장은 그런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중장에는 뭐 중장상피, 기저막, 환상근, 종중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고, 중장에 그 보시면 뭐 중장에는 여러 개의 위맥낭이 있어요. 맥낭. 이게 이제 지금부터 중장에서는 이제 소화를 하는 거죠. 2회 때인가 1회 때 시험이 났어요. 전이를 주고 여기서도 소화액이 나온다 뭐 이렇게 됐는데, 전장에서 소화액이 안 나오고 중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흡수하는 거예요. 소화액이 내서 흡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 유의하셔야 되고요. 거기 위맥낭 이게 나오면 뭐예요? 이거는 중장에 속한다 이렇게 돼 있고, 그 특징 같은 거 좀 알아두시면 되고, 큐티클층이 없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후장에서가 이제
이제 후장이죠. 후장은 이제 주로 배설기관이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회장, 결장, 직장, 여기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고요. 회장은 뭐 역할 흡수하는 거죠. 다시 수분 같은 게 이제 곤충에는 되게 필요하니까 수분, 뭐 양분 같은 걸 다시 재흡수하고 뭐 그러는 게 이제 여기 후장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후장에 대한 거 쭉 읽어보시고 이제 배설계가 있거든요. 배설계 중에서는 이제 말피기관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말피기, 지방체, 편도세포 세 가지는 꼭 알아두셔야 돼요. 시험에 잘 나요. 말피기관은 꼭 언제나 나는 거죠. 그래서 말피기관까지 이제 소화기관 중에서 소화기관 했고 이제 배설기관에서 말피기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말피기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시험에 놨던 것부터 그냥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번 곤충의 소화기관은 전장, 중장, 후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7번 지금 하고 있어요. 맞는 건가요? 맞죠? 그죠? 세 가지로 이루어졌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모이주머니에서는 소화효수가 나와서 소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맞아요? 소낭 아까 했잖아요. 읽어줬잖아요.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소낭이 모이주머니예요. 모이주머니 식도 부분에서 늘어난 부분이며 먹는 것을 일시 저장하는 거고 먹은 걸 찍을 때 소화가 일어나며 그죠? 그런데 이게 효수가 나와서 소화를 하는데 도와준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사실은 그냥 저기거든요. 이게 답이거든요. 그래서 소화를 하는데 도와주긴 하는데 효소가 아니라 그냥 침과 섞인. 예, 이게 일어나고 침도 이제 효소긴 한데 이게 좀 애매하긴 해요. 제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거는. 그 다음에 흡죽성 곤충 여과실이다 이랬어요. 흡죽성 아까 제가 읽어주는 주간에 여과실에 대한 얘기가 나왔나요? 여기 보시면 71쪽에 흡죽성 여과실이 있어요. 보시면 매미나 이거는 이제 중장이잖아요. 중장에 대한 얘기인데 보시면 매미나 깍지벌레 그 밖에 흡죽성 곤충은 여과실이라는 특수한 기관이 있어서 소화 효수가 먹이에 닿기 전에 수분을 흡수한다 이런 게 있어요. 그죠? 그거 찾으셨나요? 네. 그런 거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 위에서부터 읽을게요. 중장에는 여러 개의 위맹낭이 있다. 여치와 귀뚜라미과 파리모, 풍뎅이과의 유충은 구수가 많다. 벌목의 유충이나 풀잠자리목의 일부에서와 같이 먹이가 액체성이 이어서 소화 잔류물이 적은 종류에서는 중장의 끝이 막혀 있다. 매미나 깍지벌레 그 밖에 흡죽성 곤충은 여과실이라는 특수기관이 있어 소화 효수가 닿기 전에 수분을 흡수한다. 수분을 먼저 흡수하는 기관이 여과실이라는 게 있다는 얘기죠. 여과실 의미 좀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장에서만 소화된 물질을 흡수하여 혈림프로 보낸다. 거기 보시면 먹이가 중장에 들어올 때 위식막이라는 얇은 막에서 쌓이는 경우가 있다. 이 막의 주성분은 뮤코프로테인이며 그 속에 키틴지 섬유가 불규칙하게 있다. 중장의 상피를 기계적으로 손상으로부터 보호하는 일을 하며 액체성 먹이를 먹는 곤충에는 없다. 이렇게 돼 있고 소화기관의 중장에 들고 이것도 이상하죠, 그죠? 중장에서 소화된 물질 흡수에는 중장에서만 소화된 물질 흡수면 혈림프로 보낸다. 이것도 책에는 안 나오네, 그죠? 이것도 정리해서 다시 보내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있고.
그다음 8번 넘어가겠습니다. 부속지나 날개가 몸체로부터 붙어 있는 것은 나용이다. 이게 나용, 피용 그런 게 있습니다. 곤충이. 그래서 그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82페이지요? 92. 아, 92페이지. 네, 변태에 대한 걸 한번 보겠습니다. 변태가 있는데 1번 피용, 나용, 위용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놨던 게 뭐냐면은 어렵게 놨을 때 피용 중에서도 중간에 보면 수용 있고 대용 있죠. 대용 그죠? 수용 있고 대용이 있어요. 우선 이제 피용, 나용, 위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피용이라는 거는 그 부속지가 다 피용 같은 경우는 다 붙어 있어서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피용 맨 위에 있는 거 보시죠. 나비류, 나방류 같은 경우는 이게 구분이 안 되죠. 머리냐 이게 그죠? 발육하는 부속지, 더듬이, 날개, 다리 등 껍질 같은 외피로 몸에 밀착된 종종 실고치 내에 둘러싸여 있다. 이래서 나비, 나방류 같은 경우는 피용에 속하거든요. 그렇게 이제 구분이 안 돼요. 이렇게 피용 중에서도 또 달라붙어 있는 모습으로 또 구분을 하거든요. 그래서 수용이라는 게 있고요. 수용은 끄트머리 자기 그 꽁지를 나뭇잎에 매다는 게 이게 수용이라고 그래요. 네발 나비과라는 게 있어요. 이런 네발 나비과 이런 거는 전부 다 복부 끝에 갈고리 발톱을 이용하여 머리를 아래로, 머리가 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수용이거든요. 그게 이제 수용이고, 대용이 있습니다. 대용은 거꾸로 머리를 위로 이제 매다는 게 있어요. 예, 그런 게 있는데 이걸 대용이라고 그러는데 알아두셔야 되겠죠. 종류. 호랑나비, 흰나비, 부전나비 이런 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여기서 부속지나 날개가 몸체로부터 붙어 있는 것이 부속지가 밀착되어 있죠. 그죠? 이게 이제 피용인데 나용이라고 해서 틀린 거죠. 이게 이제 뭐냐면은 나용 같은 걸 다시 보겠습니다. 나용, 피용 밑에 보면 발육하는 모든 부속지가 자유롭고 외부적으로 보인다. 따로 떨어져 있어요. 그죠? 몸체에 붙어 있는 게 아니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나용은 이게 설명이 잘못된 거죠. 그 다음에 위용 같은 게 있습니다. 이거는 파리류 같은 게 그 유충 아래 단단히 붙어 있다. 그걸 이제 그 위용이라고 합니다. 위용. 이 세 가지 알아야 되고, 피용 중에서도 두 가지 수용하고 대용이 있는 그런 거를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대용, 피용. 이게 이제 어디 나오냐면 이게 그 오리나무 잎벌레 뭐 이런 거에서 이제 나오거든요. 한번 보시죠. 예, 208도 있고요. 208, 뭐 210도 다 이런 게 이제 뭐 끄트머리가 이제 매달려 있는 그런 게 그 잎벌레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부속지가 예, 오리나무 잎을 부속지가 떨어져 있잖아요. 얻은 거야. 이 오리나무 잎 같은 거 부속지가 떨어져 있잖아요. 다리 부분 이게 나용 같은 경우는 부속지가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나용은 다 떨어져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오리나무 잎들도 물론 수용 형태로 붙어 있지만은 부속지가 떨어져 있죠. 다리 부분. 200 몇 쪽 얘기하세요? 209쪽. 209쪽? 네, 근데 이게 자세히 이제 볼 수가 없는데 네. 이게 이제 뭐지?
이제 딱정벌레 같은 경우는 이게 표시가 나는데 지금 잎벌레잖아요, 그죠? 그냥 형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꽁무니가 매달려 있다 이렇게, 그죠? 피용 중에서 꽁무니가 매달려 있는 게 매달려 있는 형태를 이제 그 매달려 있는 거, 꼬리 아니 그 끝을 매달고 있는 거를 뭐라 그래요? 예, 수용. 그 다음에 이런 형태로 돼 있는 게 거의 잎벌레 중에서 거의 다 그렇게 돼 있죠. 피용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게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고 네, 조금 애매하죠, 그게 보기가. 이제 그다음에 머리를 이게 이제 감고 있는 게 있어요. 이제 호랑나비 같은 거 있어요. 호랑나비 같은 경우는 그 자기 몸체 위를 감싸고 있는 게 있어요. 네, 나비 같은 게 그림으로 볼 수가 없네. 아무튼 뭐 머리 부분을 감싸고 있는 거 이런 거를 이제 대용 이렇게 얘기해. 종류 알아둬야 되겠다. 호랑나비, 흰나비, 부전나비 이렇게 나비 종류가 그런 게 있어요. 8번은 이거 틀린 거죠, 그죠? 그 다음에 9번을 9번을 넘어가겠습니다. 9번은 이제 그 뭐 주지성, 뭐 주화성, 뭐 이런 게 있어요. 특징, 곤충의 습성 중에서 그런 게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동이 있는데 93쪽서부터 이제 행동이 있어요. 거기 보시면 주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주성. 네. 그래서 주성 보면 94쪽 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성은 자극으로 바로 향하는 또는 자극에서 멀어지는 그 멀어지는 걸 음이라고 그러고요. 향하는 쪽을 저기 음이라고 그러는데 굴곡 주성은 동물이 머리 또는 몸의 좌우로 움직여 자극의 강도를 연속적으로 비교하면서 전진하는 주성이다. 그래서 전향 주성은 신호가 두 수용체에서 균등하도록 쌍으로 된 감각 수용체로서 양측의 입력을 요구하고 자극의 강도는 자극원을 향해 운동을 증가시키고 자극원으로부터 멀어지는 운동을 감소시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위로 향한다. 주지성. 거기 보시면 주향 있고 뭐 있거든요. 97쪽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97쪽에 보면 이거는 주행성이네. 주행성. 요것도 정리를 해서요. 여기 제가 자료는 갖고 왔는데 찾을 수 없네. 밑으로 중력 방향이 더 밑으로 가야 되는데 신문이 내 느낌에는 잠깐. 꿀지성이면 중력 방향으로 신문이 내려가는데 중력성이 밑으로 가야 되는데 내려가는데 틀린 부분이 주지는 이제 밑으로 그죠? 주지는 땅이잖아요. 근데 땅으로 했으니까 이제 있는데 이거 뭐를 물어보는 문제였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틀린 거를 물어봤는 문제 같기도 하고 생활 습성에 대한 것도 제가 정리를 해서 보내드릴게요. 그걸 다시 한번.
1분 안에 풀려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제가 준비를 많이 못해서 제가 시험을 안 보고 그냥 형태만 이게 이렇게 난다고 알려드리려고 그랬는데 이게 그 형태 있거든요. 뭐 주화성, 주지성, 주광성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거 다 정리해서 보내드릴게요. 바로 가서 오늘 가서. 그 다음에 보색이라는 게 있어요. 보색. 보색이 있는데 이게 이제 은폐 같은 건 이제 숨기는 거잖아요. 자기 몸을. 그 다음에 변태. 이건 변하는 거니까 이거 아닌 게 있죠. 2번이 틀린 것 같고. 모방, 의태, 경고색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의태, 의성 여기 있어요. 100쪽이요. 다시 읽어. 110? 예, 보호색에 대한 걸 읽어보겠습니다. 보호색은 111쪽에 있는데 네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은폐, 그 다음에 모방, 경고색, 의태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색을 이제 바꾸는데 뭐냐면 은폐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주변의 색과 색이 유사한 곤충은 포식자와 기생자에 의해 탐지를 피할 수 있다. 은폐색이라고 부르는 이 전술에서 곤충은 자신의 색상과 배경 색상과 일치시킬 뿐만 아니라 몸의 윤곽을 불분명하게 하고 매끄러운 몸 표면의 반사광을 제거하여 위치를 드러낼 수 있는 갑작스러운 움직임을 피한다. 곤충이 한 서식지에서 다른 서식지로 이동하면서 전술의 효과는 상당히 떨어진다. 잘 위장된 곤충은 보통 집 가까이에 머물거나 짧은 거리로만 이동하며 보호 방어된 은신처로 신속하게 들어간다. 예를 들어 많은 배성 메뚜기류와 여치류는 마른 잎이나 자갈을 배경으로 보이지 않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얼룩덜룩한 회색과 갈색을 띠고 있다. 이렇게 됐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은폐를 하고요. 그 다음에 모방은 주위 환경과 다른 물체를 닮아서 눈에 띄지 않게 하는 거 이런 게 있고요. 대벌레 뭐 이런 게 그 나무 가지 모양처럼 이렇게 돼 있거나 자나방 이런 것도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경고색은 보시면 능동적인 능동적인 방어 수단을 가진 곤충은 밝은 색을 띠거나 주의를 끌기 쉬운 대조적인 패턴을 나타낸다. 이렇게 시각적으로 눈에 띄는 곤충의 몸 색깔을 경고색이라고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경고색이 있고, 그 다음에 112쪽에 의태가 있습니다. 의태는 뚜렷한 시각적인 외형이 맛없는 곤충을 연상케 한다면 포식자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고 다른 곤충들도 유사한 모습을 채택하여 포식을 피하려고 할 것이다. 본질적인 거짓 광고의 한 형태인 이 계략은 표지 의태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조류에게 맛있는 왕나비 일종은 맛이 없는 왕나비 일종을 닮았기 때문에 포식으로부터 상당히 보호받는다. 제니 등의 꽃 등의 파림의 유리나방의 많은 종들은 꿀벌류나 말벌류의 모습을 모방하여 비슷하게 보호받는다. 유리나방이 약간 벌하고 비슷하잖아요. 이런 게 다 의태가 되겠어요. 그래서 보호색은 은폐, 모방, 경고색, 의태가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미목 해충인 것은 매미목은 이제 뭐 여기 방패벌레, 깍지벌레 다 이제 맞고요. 그 진딧물 이런 게 이제 매미목이 요새는 현대는 그 이제 노린재 암목에 다 속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노린재 암목 그다음에 그 매미 암목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요새는 이제 그 구분을 하거든 이제 포함이 되도록 하거든요. 근데 크게 보면 이제 노린재 이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그 매미 저기도 속하는 거죠. 그래서 방패벌레, 깍지벌레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방패벌레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래서 1년 이에 출현한다. 그 다음에 맞고요. 2번 양버즘 나무를 가해한다. 그 진달래 방패벌레나 버즘나무 방패벌레 두 가지 있죠. 근데 이거 어떤 게 나는 게 두 개는 맞는 것 같아요. 이거. 그래서 시험 문제 날 때 또 연 몇 회 발생하느냐 이것도 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이따 강론할 건데 이게 특이한 것만 이렇게 하시면 돼. 이것도 복잡하죠. 이것도 이게 연 몇 번 발생하냐도 중요해요. 이게 방제 아까도 알로 형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방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강론할 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미국 흰불나방 이거 산림보다 생활권 수목이 많이 발생한다. 이거 맞는 내용이고요. 또 갈색 날개 매미충 유충은 흰색 밀랍을 분비한다. 맞고요. 천적으로 또 뭐가 있다. 2년생 가지에 산란한다. 근데 1년생 이거 한번 갈색 날개 이따가 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5번이 틀린 것 같고요. 1년생 가지에 두 줄로 알을 낳는다. 이게 답이고요. 15번 해충에 대한 설명이 되는 거. 어스랭이 나방이 나왔나 봐요. 밤나무 산 누에 나방이 이제 어스랭이거든요. 어스랭이에 대해서 이제 해당되는 거 이제 쭉 설명해 놓고 밤나무 산 누에 나방에 대했던 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소나무 좀이 나왔었대요. 그래서 소나무 방제법이 아닌 것은 11월까지 그래서 12월까지요. 11월까지 하는데 이것도 뒤에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17번 밤나무 해충에 대한 거. 만생종 피해가 크고 밤갓이 적은 것이 피해가 적다 이런 게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매미나방이 있습니다. 매미나방 천적 있는데 이것도 할 거고요. 19번 진딧물 중간 기주 사사키옥 진딧물 쑥 떼죽나무 납작 진딧물 복숭아옥 진딧물 배추 무 조팝나무 진딧물 이거 한번 볼까요? 이것도 잘 나오니까 한번 볼까요? 네? 179쪽이요. 네, 179쪽 한번 보겠습니다. 중간 기주가 있는 수목, 가해, 주요 진딧물. 목화 진딧물은 중간 기주가 오이, 고추고 이제 5월부터 10월까지 있다가 이제 그 기간이 끝나면 다시 무궁화나 석류 쪽으로 가요. 근데 왜 가는가 하면 이제 월동하기에서 그쪽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봄에 이제 5월부터 10월까지 이제 거기서 열심히 이제 먹고 그렇게 되는데 목화 진딧물은 오이, 고추, 그 다음에 무궁화, 석류고 복숭아옥 진딧물은 무, 배추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어디로 가요? 복숭아, 매실나무로 가고 떼죽나무는 나도 발행이새라는 게 있는데 거기 있다가 떼죽나무로 가고 그래서 월동하고 사사키옥 진딧물도 쑥에 있다가 벚나무로 가요. 외줄면충은 대나무에 있다가 느티나무로 가고 이게 외줄면충이 1회 때 났던 문제예요. 대나무하고 이게 기주 교대를 한다. 중간 체류를 한다. 이렇게 났었고요. 그 다음에 조팝나무 진딧물 조팝나무, 명자나무, 귤나무 5월에서 10월까지 있다가 사과나무, 조팝나무로 가요. 그죠? 그 다음에 일본 납작 진딧물은 조리대 2대 있다가 떼죽나무로 가고 검은 베네질 면충은 벽과에 있다가 느릅나무, 참나무로 가고 복숭아 가루 진딧물 혹 진딧물하고 가루 진딧물하고 이제 헷갈리니까 좀 유의하시고 억새 갈대에서 벚나무로 가래요. 그죠? 그 다음에 벼의 진딧물은 쑥에서 벚나무로 가요. 근데 여기에 뭐가 특별히 없네. 그죠? 벼는 쑥에서
번나무로 가고 5번은 조팝나무 진딧물 명자나무. 이것도 답을 찾을 수가 없네, 그죠? 복숭아 혹진딧물도 배추, 무, 복숭아 매실로 가고 조팝, 명자, 큐. 이것도 찾을 수가 없네, 그죠? 근데 그냥 애워 두셔야 돼, 이거를. 이게 애울 때는 너무 많죠. 그래서 잘 생각나는 것부터 애우시면 될 것 같아요. 사사키 혹진딧물 이런 거는 쑥에 있다가 이제 벚나무로 가고 많이 이제 봄 되면 이게 많이 이제 발견되잖아요. 그때 이제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 거. 외줄면충, 대나무, 느티나무 이런 것도 이제 좀 시험에 잘 나오니까 요거 기주교대는 계속 나오거든요. 1회부터 3번째까지 계속 나왔던 문제고요. 그 다음에 잎, 줄기, 과실 등을 모두 가해하는 해충 이런 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가시오갈피, 북나무 호궁에 떼죽납작 진딧물. 이것도 강론하면서 하자고요. 네. 그 다음에 파이토프라스마 침입 경로로 틀리는 것은, 이게 이제 파이토프라스마 같은 경우는 자연 계급으로 침입을 못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 파이토프라스마 우리 병리할 때 했었죠, 그죠? 병리할 때 전번 시간에 이제 하는데 이게 답인 것 같아요. 그 4번 저기는 못하고 자연 계급으로 하는 게 이제 세균이나 이런 것들, 그죠? 곰팡이 종류가 이제 이렇게 되고 파이토프라스마는 이제 못한다. 즙액으로만 이렇게 이제 번식이 된다 이렇게 됐었어요. 조금 쉬었다가요. 자세히 이제 강론하면서 문제